관상학 목적으로 운명과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 대해서 되게 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운명이라고 하면 저희 한국이라 해야 되나? 아시아권에 흔히 보이는 사주팔자랑 이제 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특히 사주나 관상은 통계학적으로 이제 뭐 명리학으로 이제 맞다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롬브로저 같은 경우 이제 생리적 범죄 인사를 주장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운명은 그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게 롬브로저도 범죄인의 같은 거는 환경에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솔직히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저걸 가지고는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난해하네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사주팔자 주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점을 보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그게 그 사람이 왕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일정 부분 그게 이제 태어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어난 시간을 시대와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하고 일주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풀이해 본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풀어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통계학들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보면은 맞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이 다 똑같으냐 그러기 좀 비슷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주와 팔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학이 얼마나 그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제한점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그 환경의 변화들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이후의 그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간 공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16세기에 태어난 사람하고 21세기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멕시코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사주 관상을 쓴다면 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워낙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롬브로저가 생리적인 범죄를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정해 보면은 이건 일정 부분 좀 맥락이 있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아니에요? 감옥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조사를 했더니 뭐죠? 그 혈액 성분인가 뭔가가 유전자 같은 거를 조사하고 얼굴 같은 걸 다 조사했더니 비슷한 점이 다 닮은 점과 비슷한 점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를 파악했더니 범죄인들에게는 범죄인을 만든 유전자 혹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예, 뭐 관상으로도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관자놀이가 되게 튀어나온 사람이 범죄예요. 범죄. 예. 그래서 이게 그 범죄 심리학의 고전적인 이 개척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저희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질병과 유전적인 형질들을 서로 코릴레이션 시키는 스타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고혈압을 이 컴플렉스 디지즈라는 컴플렉스 디지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행동과 관계되는 유전적인 형질들의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스타디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찾겨지는 이제 형질들을 연관을 짓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가 한 22,000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유전자 자체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 유전자는 바뀌어버리면은 제일 처음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선천적 좀 장애를 가지게 되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프레시를 받으면서 지금 만들어진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코딩 같은 경우는 바뀌어버리면 큰 문제를 갖다 일으키니까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고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컴플렉스 디지즈와 같은 아까 행동에 있어가지고 조금씩의 차이들을 주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그 만들어지는 양의 차이들이 생기는 곳에 유전 형질의 변화들은 굉장히 많이 착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A라는 일꾼을 B라는 일꾼하고 양적인 차이들이 정교한 차이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것들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물질적으로 정신병적인 이상 행동을 가지다 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에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높으냐 적으냐 모델 동물들을 가지고도 많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질환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동물에서 요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델들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보면 특정 브레인 영역의 유전자의 발현이 서로 차이가 나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극복 가능한 지점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충동, 충동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나 또는 그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뉴런의 서킷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들은 관상학적으로도 실제로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과연 그 일반화했을 때 나타나는 그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다 격리할 거냐, 무생각 같은 그런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지니고 있는 행동 양식과 유전적인 변화는 일정 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범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그리고 범죄는 범법행위라고 바꿔서 하면 그런데 그게 나라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범죄로 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범법행위고 범죄죠. 그래서
법이 바뀌면은 범죄인 것이 아닌 식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죄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전적인 속성이 어떤 이 성향을 난다고 하더라도 그 폭력성이 늘어나는 DNA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범죄 일반을 많이 저질 거라 이거는 좀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종류도 금융 사기꾼 많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또 다른 요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융합 소프트웨어 김동환 줄기세포 빨리 쓰고 싶어서 저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국제동물이랑 줄기세포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제동물들도 몇 년 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10년 전에 더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난자의 핵을 제거해서 인간의 체세포 EN인 인간의 체세포를 넣어서 그 전기 충격을 가해서 그게 국제동물로 탄생이 됐고 그런 국제동물을 보면은 수명도 짧고 거의 다 암세포로 죽었다고 제가 이렇게 그 책을 하나 봤는데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동물 학대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인간의 체세포를 넣어서 그 제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는 그렇게 그 동물이 탄생하는데 줄기세포는 인간은 그 인권이나 이런 문제로 그 실험을 하지 않는데 그거 대신 그거를 장기로 만든다. 그냥 심장을 만들고 폐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줄기세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해외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살아있는 인간을 복제해서 그 인간의 장기를 빼와서 이식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과 그런 줄기세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 질문들이 이 해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쪽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는 학문은 내가 이제 의대에 있으니까 응용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순수 쪽에 해당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강연을 하면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해석의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은 없애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지니고 있는 영역입니다. 줄기세포 앞쪽에서 얘기했던 체세포 복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응용성의 측면보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 핵의 동질성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과연 우리 몸에 있는 핵들이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형질, 세포들이 참 다른 형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핵은 유전 형질은 동일할까? 핵의 동질성에 해당되는 실험들을 1924년에 스페만하고 망골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만이 자기 아들 머리카락을 가져와가지고 묶어서 도룡뇽이 16세포일 때 핵을 갖다가 옆으로 탁 이렇게 세포들이 이제 분할하면서 두 개 될 때 쌍둥이 되는 건 아까 핵이 동질하고 그들이 전능성을 지니고 있어 개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몇 세포기까지 이들 핵이 전체 개체가 되어줄 수 있는 유전 형질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을까? 그래서 16개 세포 때 넘겨줬더니만 아직도 한 개 개체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핵이 세포들이 분할한다고 해서 핵이 달라지는 건 아니네. 그럼 핵의 동질성을 증명하고 아까 스페만, 오르가나이즈 두 가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지고 이제 발생을 가지고 첫 번째로 받는 노벨상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2011년인가 노벨상을 받았는 사람이 체세포 복제를
척추동물 최초로 했어요. 개구리가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일본의 그 iPS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스템셀을 몇 개의 유전자를 넣음으로써 체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체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엠브리오닉 배아줄기 세포와 유사한 그런 세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벨상을 두 번째로 받았어요. 그 체세포 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핵의 동질성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업적들을 이제 실제 높이 산 거죠. 체세포 복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잘 알다시피 황우석 사태 같은 경우도 체세포 복제가 인간한테서 가능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세포 복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시도를 하는데, 하나는 리프로덕티브 클로닝이라고 해요. 그 같은 이제 분신술처럼 개체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생식,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체세포 복제를 리프로덕티브 클로닝이라고 그러고, 테라피틱 클로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치료 목적의 클로닝을 체세포 복제를 가지고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체세포 복제를 하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세포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숭이까지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죠. 난자들을 사용해야 되고, 사람 난자, 그리고 개체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개체를 만들지 않겠지만 어떤 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서 장기를 꺼낸다든가 이런 이제 영화에서 보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그 교육들도 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한시키는, 사람한테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 다음 현상으로 보면은 돌리 같은 경우가 조루증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리고 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제 우리 세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세포들은 태어나가지고 몇 번의 분열을 할 수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사에 해당되는데, 그게 이제 세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먼 파이브로블라스타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것을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한 120살 정도까지 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땐 진화상에서 상당히 많이 준비해 둔 거예요. 옛날에는 한 20살 되면 죽어요. 25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배에서 5배에 해당되는 준비를 해둔 거예요. 사람 치면은. 그런데 지금은 의술이 갑자기 고도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진화 상태 수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가지고 준비해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세포를 가지고 클로닝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텔로미어가 많이 달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실제 엠브리오 상태에서 다시 리커버리가 된다는 리커버리가 확실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대의 계대에 해당되는 게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텔로미어를 길게 해갖고 수명을 더 오래 만들 수 있는 생명체도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체세포 복제에 해당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과학에서도 계속 이제 아직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점이고, 줄기세포 부분은 실제로 교과서 보면 굉장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그 다음에 성체줄기세포, 우리 몸에도 줄기세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몸의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는가 하면은 줄기세포가 없다고 알려진 세포들도 있었는데,
머리세포나 심장세포 어떻게 하는데 요즘 찾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의 주기세포가 숨어있고 빨리 다 없어지는 세포들은 지금 주기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세포라든가 아니면 안에 내장세포, 혈액세포 이들은 주기세포를 성체 주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면역적인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실용화되는 데 있어서 초기 발생의 그 과정들을 조미료 치는 수준으로 지금은 목적하는 세포를 만드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근본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너무 오랫동안 대답했나?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명윤리법 같은 게 있는지요. 그다음에는 수정된 후에 남자의 보호막이 생기는 것도 아까 강연하실 때 말씀하신 선점 효과, 억제 효과에 대한 것인지요. 저 질문 네. 약간 수정하고 싶은데 저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해서 제정된 생명윤리법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현재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관련법이 그쪽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물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들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답이에요. 근데 생명윤리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내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동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든지 대부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생명윤리에 해당되는 실험들이라든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고 실험 동물을 사용할 때 실험 동물을 사용할 때 교육을 따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녕을 갖다 보장하지 못하지만 될 수 있는 고통을 줄이는 그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한 번씩 뭐 그들한테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동물 위령제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어떤 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과학을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들이 정말 수도 없죠. 그런 데 대한 경각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제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생명윤리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떠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생명윤리법이 있고 이들은 사람과 그리고 동물들의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인간한테 파급 효과가 크죠. 로봇이라든가 우리는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들도 전번에는 뭐 컴퓨터끼리 인공지능 자기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막 주고받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속도로 갔을 때 얼마 안 있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코딩할 때 조심해야 되는 무엇인가는 넘지 마라 하는 어떤 규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아마 일반론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왜 난자의 보호막이 생기는 것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점 효과가 있고 그 선점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정자들이 침입하지 못해요. 그거는 뭐
그 생명체가 기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세 개의 그 핵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발생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체로 되기도 전에 실제로는 없어지겠지만 생명체 중에 하나는 사엔 뭐 이런 것들 아까 봤던 개구리도 어떤 경우는 2N이고 어떤 경우는 4N이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의 서로 다른 발생의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종들이 수정되어지더라 하더라도 발전하지 못하는 종과 종 장벽인 OECD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발생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장벽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나중에 키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식물에서는 많이 일어나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당나귀 그죠? 같은 경우가 생기지만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지 못한 아주 가까운 사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이도 있고 어쨌든 선점 효과는 곳곳에서 생명 현상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닐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질문. 법학과 김도영.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의 세포에서 우리 모든 종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지구의 자식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씀하신 거에서 상당히 공감이 됐었는데 다르게 보면은 그 전제의 지구상의 환경에서 탄소 기반 생명체잖아요. 우리 모든 종은.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우리가 다른 행성을 탐사하거나 우리가 전혀 다른 진화를 한 객체들, 예를 들어서 메탄 기반 생명체라든가 규소 기반 생명체 같이 우리가 전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명체들한테도 그런 생명체들에게도 저런 분기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유전적 분기점. 우리 생명체는 우리 지구는 신호를 받고 탄소 기반 아닌 이게 그거는 생명체가 그건 알겠고요. 네. 보다 분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받고 발현을 하는 식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가잖아요. 그런 신호라는 존재, 신호를 받고 그거를 발현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른 원소 기반 생명체에도 똑같이 적용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힘들어요. 그 질문들이 전부 상상력을 이제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탄소 기반 생명체. 그래서 외계에 이제 생명체가 있을 거냐? 그렇다면 외계에 있는 생명체들도 우리와 동질성을 지니는 게 어느 정도쯤 될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구와 정말 다른데 그렇다면 뭐 규소 기반, 뭐 금 기반,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이 다른 생명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생명체가 적용하고 있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은 주기율표에 굉장히 낮은 지점에 있는 물질들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CHON. 이제 CHON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그 다양성을 내포하면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반던시 뭐 이런 것들과 볼 때 그쪽에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기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겠죠. 이 컴퓨터 가능한 거 보면은 요즘 규소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같은 전혀 그 감성 오리엔티드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아닌 감성이 이제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발전하는데 중요성을 줬다면은 그들은 조금 더 드라이한 이성 오리엔티드 되는 생명체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뭐 완전히 다른 생명체는
상상 가능한데 과연 어떨 것인가?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잘 모르는 문제겠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을 지났지만 충분히 상상 가능한 탄소 기반이 아닌 또는 이제 인산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뭐 그렇지만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은 종속해야 되니까 복제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복제가 되어지기 위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을 거고 또 살아나가기 위한 에너지 공급에 해당되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될 거고 이게 쉽지 않아 이제 여러 가지 기반들이 해결되는 새로운 생명체 과연 가능할까? 뭐 지구가 이만하니까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 있겠죠.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하고 만나면 반입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빛으로 그냥 만나면은 완전히 반대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빛으로 그냥 우리하고 부딪혀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다음 질문이 이제 유선적인 분기점에서 신호 같은 것을 사용할 거냐? 생명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유전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신호들이라는 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 실제로는 통화처럼 에너지 통화로 ATP를 주고받듯이 실제로 가세포가 되어지면은 세포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물질은 세포한테 어떤 명령을 줄 거고 그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세포는 가지고 있는 일부를 동원해내는 그런 과정들은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가 다양한 어떤 복잡계가 되어지면은 그 복잡계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신호를 주고받는 인자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네. 우스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요정,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마귀, 혼,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할로윈 갔지만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생명 좀 색계, 무색계 그죠? 네. 그 다음에 천사, 그 천상 뭐 이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영혼이 무게가 있느냐? 영혼이 이제 있다면은 영혼이라는 게 나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우리 사후의 무엇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그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은 나의 영속성의 계속되어진 지점일까? 영혼이 담고 있는 게 뭘까요? 기억을 담고 갈까요? 기억을 담고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와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가 혼수 상태가 됐어요. 그 사람의 영속성은 교통사고 나기 전의 사람의 영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옆에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자기 영속일까? 살아서도 영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데 죽어서 영속성이 유지될까? 그런 생각들은 해봤는데 이제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불가지론 정도 그것도 전부 주장에 불과하겠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터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믿음의 문제. 네, 믿음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약과 송민지 학생의
제가 생각할 때 강의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생명이랑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생명이랑 운명 모두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냥 생명의 발생과 운명의 결정이 이 강의의 그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명이 발생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둘을 연관시킨 이유가 있으신지, 또 그러면 그 둘을 연관시킨 이유가 있다면 뭐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뭐 그래서 이런 질문. 우선 바꿔서 얘기하면 DNA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 비슷한 거예요. 유전자적인 특성, 수억 년 동안 이 축적된 경험이 지금 DNA로 이제 들어 있는데, 얘가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쭉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DNA 구조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가? 생물학적인 운명 말고, 그 얘기죠.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운명과 생명을 연관지어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얼마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고, 거기서 추출하려는 메시지는 뭐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과연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데 얼마만한 무게를 가지고 가중치를 지니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생물학자로서 볼 때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겠죠. 1차적으로 생명을 지닌 거하고 운명에 대한 부분을 연관 지은 것들은 생명이라는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되어지는 지점, 이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전혀 다른 속성의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꼭 이렇게 버무려 갖고 억지스럽게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추출하려는 것 같은 그런 억지스러운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억지스럽지 않은 부분들의 파운데이션은 뭐냐 하면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화적인 과정들과, 그리고 다세포 생명체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각기 세포들이 동일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세포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어떤 운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저는 좀 유사점이 있고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을 거고, 그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생명이 가지고 있는 38억 년 되어진 또는 46억 년 동안 가져온 그들만의 어떤 고유적인 메커니즘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내가 지금 현재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가치 밸류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 그것들이 영향을 안 미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게 정말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게 내가 정말 만들었는 옳다 그러다인가? 나는 생명체 본연적으로 지령되어진 코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쌍둥이들과 조사해보면 한 80%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가 되어지는 속성의 80%를 유전적인 형질에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 한 2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스타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형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배할 거다라는 이제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여쭤보신 DNA가 그러면 우리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느냐 걔하고 내하고 보면은 뭐 극명하게 결정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나무와 내가 서로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서 가지는 차이만큼 그들의 형질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영향을 갖다 그 필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사람들 안에 사회성 안에서 주는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것 뿐이지 그 우리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론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제 극복 가능한 지점들이 열려 있고 그것을 한 20%인데 그 20%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차적으로 그것을 극명화시켜 놨는 사회 시스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허용되는 자유도를 줬으면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어 있을 텐데 20%만큼의 비중을 주는 게 아니고 1초에 수천억을 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가도 1억을 못 버는 그런 극명한 차이를 줌으로 해서 나타나는 시스템의 구조리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 시스템이 허용되어진 20%를 잘 분배한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구글로 숙명론을 찾아봤더니 옛날에 많이 쓰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숙명론, 운명론, 그 다음 나오는 어휘가 결정론 이렇게 되는데 오래전부터 그 철학계에서 중요한 논쟁의 톱덤이 된 거 하나가 우리가 그 이세찬 교수도 굉장히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주제인데 그게 이제 그 숙명론의 반대죠. 그 숙명론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건데 운명론은 또는 숙명론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이거는 인문사회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과학적인 얘기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고 하는 이론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논리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행동들 모두 이미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다. 이게 그 보통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숙명론, 운명론적인 인생관, 세계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반대 입장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조금 더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받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답하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에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있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지금 했는 숙명론과 운명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와 나는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운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왔을 때 이것은 생명체가 우리한테 올 때까지 38학년 동안 우리한테 안겨준 것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발생이라는 정교한 프로그램 되어진 것으로부터 요소들을 찾아내게 됐어요. 이 요소들은 어떤 요소냐 하면은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 운명에 가져왔을 때는 저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아까 봤던 그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하는 선택의 부분에 그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요소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운명이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뻔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또는 될 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숙명론적인 관점에서 그 요소들을 가져온 게 아니고 38학년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에 숨겨난 프로그램 안에 중요 요소들이 있고 그 중요 요소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 안에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유의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제로는 허용하고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억제하고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그들이 숨겨놓은 그 요소들을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얘기했다. 그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명론으로 관련 믿느냐? 개하고 사람은 다르지만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정말 비슷비슷하거든요. 대부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없는 큰 편차가 있다 해봤자 진짜 우리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유전자가 1000분의 1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한 것 안에서 무엇인가는 되어질 것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가 되어지는 것은 진화상에서 봤던 억제 요소를 선택의 관점에서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1000분의 1도 안 다릅니다. 우리는 폴리모피즘을 보면은 싱글 유크로타입 폴리모피즘 1000분의 1도 안 달라요. 다 같아요. 그런데 그 0.1% 안에서 활용되어지는 것은 가치, 의지, 그죠? 습관, 패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이 사회에서 다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가 훨씬 더 중요 요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주어진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로는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다 질문을 네.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운명은 죽음으로써 끝나잖아요. 생명체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고사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노화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 텔로메레이스의 연장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시잖아요. 역전차 교수. 근데 최근 스탠포드 의학팀에서 암 발병의 위험 없이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기네 말로는 암 발병인자의 위험 없이 텔로메레이스를 연장시킬 수 있는 효소를 찾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재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포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불멸화라는 게 있습니다. 불멸화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 불멸화 세포가
스템셀, 줄기세포들은 텔로미어를 끊임없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세대가 가도 그들은 정상적인 형질을 지니면서 불멸화된 끝도 없이 한 개가 두 개 되어 분열이 가능한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세포들이 불멸화 세포, 정상 불멸화 세포가 엠브리온 스템셀이나 우리 몸에 있는 숨겨진 주기세포들이에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불멸화 세포들이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게 텔로머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도 없이 증폭할 수 있는 기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요즘은 캔서 스템셀을 그 안에 스템셀의 어떤 프로퍼티를 지니고 있고 아무데나 가서 적응하고 여러 가지들이 줄기세포가 닮았다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텔로미어를 정상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늘려두면은 된다 그러면은 한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전부 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캔서가 조금 더 잘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분열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확률들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제 상상들이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물학이 상당히 백그라운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김재봉 교수나 이 법학학생이나 다 노벨상 후보 리스트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면 고맙지만 선생님이 추천한다고 그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와서 시간이 여기가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 한국사회 21세기가 인문사회과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시는 간에 순수 의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순수 과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의 과정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두 가지 마무리로 삼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건 없고, 그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삶에도 중요 요소들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농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개구리하고 정말 많이 놀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 개구리 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동물 생명체하고 생물들하고 친화적으로, 그때 봤던 개구리를 키우고 막 신기해하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에 이제 흥미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의대에 있지만 사실은 저는 공부를 정말 못해가지고 농대를 들어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농대. 농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1980년도 때 농대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농화학과를 갔어요. 농화학과를 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저는 비로소 공부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하고 농화학과는 돌대가리들만 가는 데였거든요. 공부 진짜 못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톤헤드. 예, 스톤헤드. 제가 들어가는 게 정말 잘 안 들어가요.
머리가 정말 많이 나쁩니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기 들어가기가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새겨나오면 안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사실 잘 지울 수 있어요, 좋은데. 어쨌든 농학과를 가가지고 화학에 옛날부터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빠져있어서 과학은 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물하고 과학이 만나니까 이 생화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저는 생화학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했는 거는 교양에서 뭐 철학개론, 뭐 문학개론,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놀고 그랬지만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교양을 충분히 개론적으로 쌓고 그 다음 생화학만 한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눈이 뜨여지면서 이런 생물에 대한 길을 걷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면서 물질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남녀의 관계라든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왜 닮아있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소화하면서 이제 뭐 몇 가지 또 그런 비슷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물질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닮아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늘 지니고 있었고 우리가 지닌 문제를 인문학적인 문제로 풀어내는 그 말고 그 생명이나 물질들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걸 익스트랙트 해낼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래도 오고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속성 자체가 다양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내재되어진 속성들을 내가 지니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미국 갈 때는 노벨상 타야지 하면서 갔는데 뭐 그때 파란만장한 꿈을 가지고 갈 때 생각했던 내 인생 경로가 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생각했던 어떤 목표 지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지점을 정해가지고 그 밸류를 갖다 투자하는 것은 지가 되고 싶은 게 다 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향점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죠? 그 가치관이 대학교 때 만들어지고 그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칠 때 학생들 우리 과대 학생 시험 정말 잘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꼴찌하는 애들은 늘 꼴찌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걔들이 1등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다시 리솔팅이 되는데 걔가 시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100점 먹고 싶은 사람은 첫째 장 딱 들실 때 벌써 달라요. 넘길 때 벌써 달라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하고 시험을 대충 치겠다는 목표가 다 성공하는 거지. 그 목표를 잘 설정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이딩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는 주제들도 어떻게 보면은 억제자가 있다라는 추동자도 있어요. 억제자를 가져왔는 게 그 자기 가치를 추동해낼 때 정말 즉세즉소에서 그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가이드를 정해두고 가는 것도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을 성취해내는 데는 유리한 방안이다. 그게 뭐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고 그게 그러면 정말 성공한 삶이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 가치관이 지정하는 자기가 지정해둔 지점에 가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거고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역이 꽂혔는 거면 성공하는 다른 모든 화살들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꽂힌 곳에서 그곳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운명, 데스티네이션이 목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목표를 운명이 설정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라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것도 맞고 안 그런 것도 맞고 뭐 그런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발생을 운명론적으로 프로그램되어진 걸 갖다 너무나 얘기하고 그 데스티네이션 목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방점을 찍으니까 제가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자유를 만끽하는 다양성, 평등성,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재되어 가치들이 서로 혼재되어진 가운데서 자기의 밸류를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데 방점을 두는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